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월요일은 심리학 공부방 시간이죠. 인간 분석의 법칙, 변덕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은 섹션 자체가 변덕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간들의 어떤 변덕에 관련된 심리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원래 변덕스러운데 그럼 그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과연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리드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고, 요즘 선거철이죠. 그래서 뭐 좌우가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들 하셨나요? 투표들? 사전 투표율이 뭐 한 30%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사전 투표 안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9일날 본 투표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투표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요 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변덕스러우니까 그 변덕스러운 인간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요,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대단한 여왕이었죠. 자, 3살에 사생아가 됩니다. 21살에는 사형수가 되고요. 25살에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머니는 암살을 당하고요. 런던탑에 갇혀서 죽음을 당한, 사형을 당하기를 기다렸던 그 작은 소녀가 결국에 메리 여왕이 서거 이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공주였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그 소녀였기 때문에 과연 영국을 리드할 수 있는, 영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도 불안했고 많은 대신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즉위식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불안감을 다 씻어버릴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복과 그리고 생기 넘치는 얼굴, 거기에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진심 어린 행동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아주 그 가난한 노파가 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는 로즈마리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여왕한테 드려요. 근데 여왕이 그것을 하루 종일 쥐고 있습니다. 정말 다 시들 때까지요. 그건 정말 진심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선거운동들 하시잖아요. 뭐 여야 후보들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선물 같은 거 주거나 이랬을 때 끝까지 쥐고 있는 분 전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우리가 만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그만큼의 대통령, 그만큼의 리더를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 대중들은 어땠을까요? 국민들은 정말 이 작은 소녀, 이 여왕한테 환호하게 되고요. 여왕을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늙은 대신들을 데리고 이제 내정을 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엘리자베스 1세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줘서 정말 대신들이 진심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도 생기죠. 스페인과의 전쟁이 생기는데 그것 또한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골든에이지, 황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은 원래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분명히 인간의 변덕, 대중들의 변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덕은 왜 만들어질까요? 변덕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왜 만들어졌냐면 인간의 양가적 감정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양가적 감정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부모의 보살핌에서부터 양가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아이,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밑에서
마치 이렇게 추를 조절하듯이 적개심과 반항심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의존성과 존경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개심과 반항심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없었다, 적었다라고 할 때는요, 분노와 좌절이 먼저 앞으로 나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양가적 감정인 사랑과 관심의 필요성, 어떤 그 갈구가 같이 커져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를 맞추게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 융은 그림자, 네,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인간은 원래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막 요동을 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변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리더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부모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부인을 국모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정말 국모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 뭐 이런 표현들을 어르신들도 쓰고, 제 나이도 가끔,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리더의 필요성을 인식할까요? 우리는 리더가 없으면요, 방향성을 잃고, 심지어는 공황 상태로 빠집니다. 네. 히스테리가 대단히 많아지고요, 정말 이 아노미 상태, 그러니까 정말 막 이 혼란, 무정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작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나타나면 그 리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리더를 두려워하고 경멸하는 모습이 또 자리 잡게 돼요. 왜? 우리가 리더를 따를 때요,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리더가 있으니 내가 당연히 그 밑을 받쳐주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리더의 통치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열등한 지위가 불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충돌하게 되고 이게 불완전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 네, 어떤 대중들의 충성심이나 아니면 복종은 결국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문명사에서도 계속 보여졌잖아요. 그죠?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던 추장, 족장, 왕, 황제 심지어는요. 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작은 일에 휘말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노쇠해지거나 전투에 져서, 아니면 심지어는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를 돌보지 않고 뭐 핏줄 몇몇을 챙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적이 생겨서. 근데 심지어 재밌는 건 그 리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마치 이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적개심, 분노심을 다 표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내려오면 바로 사법 처리하고 미디어에서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적개심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그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래왔어요. 그죠? 누구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본성, 정말 원시, 초기 문명에 가까운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뽑히신 대통령은 정말 마지막에 내려올 때도 정말 아름답게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요. 네. 자, 그래서 작가는 대중들의 변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권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요. 네. 그래서 권위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권위를 관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정치, 종교, 문화, 역사에서 과연 권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성공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실패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죠? 그래야지 모델링이 잡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습관과 전략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거죠.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좀 잘해. 아니, 난 좀 외모가 좀 괜찮아. 아니면 난 좀 지적이야. 나는 좀 뭐 몸이 좀 건강해. 이러면 이제 그 리더십의 모습은 제각기 다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건의와 리더를 혼동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중의 변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거고, 그 다음에 빼앗고 뺏기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는 다르죠. 권위는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 모티브를 주고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무너지고 깨지더라도 그 대상이 정말로 뭐 그 레닌이나 스탈린처럼 아니면 뭐 모태통처럼 그렇게 막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히틀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파괴된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누군가 와서 더 큰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 권위자를 밟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그 권위자의 모습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런 예들은 많잖아요. 그죠? 뭐 화가가 누구누구한테 스승한테 배웠다. 그래서 그 화풍을 완전히 깨가지고 새로운 화풍으로 그림을 만들었다. 그럼 그 권위자였던 스승은 그러면 문 닫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권위를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가짜 권위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비전 없는 어떤 독재자들, 그 다음에 포퓰리스트들, 선동가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 자체가 지금 너무 자기 자신한테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집요하게, 그리고 편협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어떤 SNS의 발달,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어떤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권위자들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막 속이고, 우리를 정말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느 때보다 진정한 권위자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투표에서 정말 제대로 된 리더, 그리고 제대로 된 권위자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위를 갖는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진정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강점,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들은 다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예를 드는 게 구원자형이 있어요. 구원자형은 모세나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죠. 사람들을 악에서 구해야겠다는 결심,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집단의 어떤 부당함이 작용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투사의 모습들이죠. 이 구원자의 모습들은요. 나만 믿어. 내가 구원해줄게. 뭐 이런 모습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창설자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나 사업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오바마,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죠. 관습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자유분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선지자적 예술가형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전통을 배운 후 그것을 파괴하면서 창조하는 사람들이죠. 피카소, 그 다음에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진실한 추적자형도 있대요. 진실한 추적자형은 거짓말이나 정치 공작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뭐 기자라든지 사회운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용한 실용주의자,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어하며 무한한 참을성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회에서 무엇인가 시스템을 고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고치거나 뭐 이런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힐러의 모습도 있대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단결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두 던지는 걸로 잘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승이에요. 스승은 사람들이 행동을 계시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만드는 사람이래요. 네, 저 공사부는 아마 스승을 지향하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또 저도 행동하고 그래서 실수로부터 서로 배우고 더 나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권위가 생기는 두 번째 모습은요, 밖으로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원래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상처, 그 다음에 어떤 쓸데없는 판타지, 이거 뭐 번뇌망상이라고 표현하죠. 이 자기 내적인 것으로 다 시간을 소모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대요. 진짜 못 들은 겁니다.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는 기술을 연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데 전념하라고 이야기해요. 존경을 얻는데 전념하라. 관심 받는 거에 전념하지 마시고요. 예, 무슨 짝퉁 뭐 루이비통 가방, 샤넬백 같은 거 자꾸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고 몸 관리하셔서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전념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말로 책임감, 이것을 정말 그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존심에 몰두하지 말고 일 그 자체에 몰두해라. 그리고 집단과 깊고 본능적인 교감을 해라. 본능적인 교감이요. 이 본능적인 교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어떤 그 타점을 잘 잡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모티브를 줘야 될 때 조금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하면서 달래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람 몇 없어요. 다 연습하고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작가는요, 이 작가 로버트 그린은 사실 아주 냉정한 이성주의자예요. 근데 이 이성주의자인 로버트 그린이 제3의 눈을 키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재밌죠? 우리가 제3의 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제3의 눈이 뭐라고 그랬죠? 네, 송가체를 통해서 어떤 예지력이라든지 어떤 특유의 어떤 감성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는 제3의 눈이 비전이다. 비전. 이 비전은 이성의 힘.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판단. 그래서 그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제3의 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던 병사들을 탈출시켰던 크세노폰의 이야기를 합니다. 크세노폰이 그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서 탈출을 하는데 그 장면들을 다 마치 이 사진처럼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탈출을 해 나가요. 몇 년에 걸쳐서. 네,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자신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이거 중요한데 한번 해보세요. 저 지금 요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성, 그러니까 감정이 빠진 상태로 아주 객관화시키고 아주 노멀하게 객관화시켜서 주변을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차단해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의견들 주는 거 있잖아요. 너는 뭐 뚱뚱하니까, 뭐 너는 뭐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필요 없이 딱 차단시켜 놓고 아주 이성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 다음에 지성으로 이걸 좀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와 비슷했던 사례가 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선택들을 했고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요. 네,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이성과 지성이 결합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상상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나폴레옹이나 괴테도 자기의 미래를 너무 정확히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에 저기 804에 올라가가지고 작조 타고 그랬던 거 아니라고요. 네, 철저하게 이성과 지성에 의한 상상력으로 인해서 이 제3의 눈, 자신의 미래가 보였다는 겁니다. 정말 그림처럼요. 예, 저도 그게 보이거든요, 요즘. 네,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30년 후에, 심지어는 죽을 때 제 모습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조금 가볍고 확신 있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시면서 트레이닝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을 만드는 어떤 그 권위를 만드는 건요, 앞에서 이끌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그죠? 어떤 한결같은 모습, 책임감 이런 것들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금 높은 기준을 좀 잡아라. 그래서 이 높은 기준을 그 리더로서 추구하고 성과를 이룰 때 구성원들이 그 당신의 기준, 그러니까 그 높은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당신이 제시했던, 우리가 제시했던 그 가치관을 내면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게 대하라. 그리고 벌어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했던 건데 작가도 이야기를 하네요. 상충된 감정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죠. 상충된 감정이 뭐냐면 이 아우라를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눈에 강조했죠. 이 상충되는 것들 두 개가 딱 부딪혔을 때 그 자리가 카리스마의 자리라고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읽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되는 겁니다. 리더의 카리스마는요, 신비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사람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신비로움은 이중적, 대립적인 것에서의 조화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쨍강쨍강쨍강 소리 나면 이거 오히려 대중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저 밑바닥에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조화롭게 딱 부딪혀 있는 상황. 그 모습. 네,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이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 카리스마 그리고 상충되는 것들을 배웠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어때요? 평소에 너무 친절하고 세심한데 훈육할 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떤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정과 두려움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애정과 두려움의 그 중간의 공간, 이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 공간이 존경의 공간입니다. 애정과 두려움, 이 중간의 공간이 존경, 여기가 카리스마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충되는 감정을 일으켜야죠. 그거를 안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존경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어느 때는 대담하게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작가는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처럼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생이 필요하다면 먼저 희생을 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로 과도한 약속을 먼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했을 경우에, 리더가 약속을 했을 경우에요, 약속 그 자체를 못 지켜서 비난을 하는 거, 비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은 받아야 될 것을 빼서 못 받은 것이 뺏겼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과도한 약속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단체를 운영하실 때는요, 거시적인 계획보다는요, 그냥 미시적인 계획만 계속 던져주시는 거, 미시적인 목표만 계속 던져주시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시적인 걸 딱 잡아놓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막 정말
그 80의 힘을 쓰던 친구가 120, 150의 어떤 충성심과 에너지 막 이런 걸 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욕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80의 힘도 안 쓰더라고요. 아, 우리 잘 될 텐데 뭐. 그러니까 60 써요. 60 쓴 다음에 저만 바라봐요. 야, 너 그거 해준다 그랬잖아. 우리 막 회사 막 엄청 잘 된다 그랬잖아. 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네가 무능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비난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큰 계획, 거시적인 계획은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분위기를 쇄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응력. 그래서 이거는 유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오래 한 자리에 있으면요. 본의 아니게 독재적 성향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상징적 의미에서는 압제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로 딱 비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을 항상 느끼고 감수성을 항상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관객을 계속 찾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연해라. 근데 이거는 맞아요. 몸과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굳은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몸이 굳으면 죽은 거잖아요. 생각이 굳으면, 마음이 굳으면 그 또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신다고 하시면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유연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목소리. 자, 저차원적인 자아는 감정에 치우치는 자아죠. 그리고 고차원적인 자아는 이성이 지배하는 자아죠. 그래서 저차원적인 자아는 옹졸하고 치졸하고 중독에 빠지고 혼란하고 그리고 의욕상실이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고차원적인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계획을 해서 성취했을 때, 무엇을 끝냈을 때, 이럴 때 고차원적인 자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작가는 인간은 그냥 냅두면 원래 저차원적인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시간 나오면 넷플릭스 보고 뭐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고차원적인 자아를 내부의 권위자로 인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권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작가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양심, 참나 뭐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양심, 참나 그 다음에 내부의 권위자는요 더 높은 자아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와 문화에 대한 공헌할 책임감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신만의 개성을 개발해야죠. 그리고 가장 높은 기준을 선정해야죠. 일을 할 때 탁월함을 추구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적의식, 소명의식을 찾고 그것을 발달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권위를 가진 리더, 그 권위를 가진 리더는 대중의 변덕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대중의 변덕을 이용해서 어떤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부의 권위자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 이것도 제가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원치 않게 계속 문제점이 생겨요. 네,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당연하게도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뻥뻥뻥 터져요. 근데 얘기를 하고 혼을 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일들이 계속 산으로 가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무기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냐면 걷는 걸 먼저 선택했어요. 일단은 걸었어요. 화가 나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고 싶을 때요. 네, 그러다가 인스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인스타의 글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쓴 게 아니라요. 제 마음에 그 충동이 올라오는 감정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자리 이탈, 뭐 저한테 도움이 되고 뭐 타인들한테 이득이 되고 뭐 이런 의미에서 쓴 건데 어쨌든 간에 인스타에 글을 쓰면서 나다움을 좀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요, 작은 시험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등산을 한 적도 있어요. 뭐 작은 산, 그다음 조금 더 높은 산,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잠깐 정상에서 보는 것들이 살아있는 나다움, 그리고 어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그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먼저 나다움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충분히 나의 미래, 그리고 이성으로서 나의 어떤 삶의 변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기랑 상관없이요, 제 미래가 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미래가 보이니까요 하나도 불안한 게 없어요. 네, 너무 평화롭고요. 그리고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 10시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뭐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드리는 말씀 조금 귀담아 들으셔서 현실에서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도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